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거리, 누구나 바쁘게 지나치는 그 평범한 공간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의 용기로 한 사람의 삶이 바뀌고 또 그 용기를 가진 사람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숨어있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서울역 오후 2시 37분.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검은 운동화. 그녀의 이름은 정유진. 휴가 중이던 28살의 군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보통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 독거미 부대의 작전병이었으니까요. 몇 달간의 긴 해외 임무를 마치고 받은 짧은 휴가, 그저 집으로 향하는 평범한 발걸음이었죠. 그런데 유진은 역에 출구해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예민한 감각이었을까요?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그 앞을 막고 서서 비웃고 있는 4명의 고등학생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돌릴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야, 노인네 휠체어 탔다고 특별 대우받을 줄 알았어? 담배나 사와. 휠체어가 거칠게 흔들리자 할머니의 얼굴은 공포로 물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른 척 외면할 뿐이었죠. 유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책임감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이봐, 거기 멈춰. 유진의 목소리가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비웃었죠. 아줌마는 뭔데 참견이야? 장애인 친척이라도 있어? 유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척은 아니지만 약자를 괴롭히는 걸 못 보는 사람이지. 하지만 학생들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꼰대 아줌마. 우리가 미성년자인 건 알고 끼어드는 거야? 재밌네. 영웅놀이 하고 싶어? 유진은 침착했지만 마음속 분노가 조금씩 깊어졌죠. 지금 돌아가면 좋은 선택이 될 거야. 학생들은 그런 유진의 경고를 무시한 채 더욱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한 학생이 유진을 향해 손을 뻗으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죠. 바로 그 순간 유진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순간에 학생의 손목이 꺾이며 비명이 울렸습니다. 으악, 내 손목. 유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할래? 아니면 여기서 끝낼래? 다른 학생들이 겁먹고 달려들었지만 그들 역시 순식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학생 중 하나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지만 유진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장난감이 아니야. 유진의 동작은 마치 독거미 부대에서 익힌 훈련처럼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힘으로 학생들을 완벽히 제압했습니다. 학생들이 바닥에서 떨며 두려워할 때 유진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유진은 학생들을 향해 다시 몸을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범죄를 저질렀어.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희도 아직 어리니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줄게. 대신 이 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는 약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 보였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할머니를 정중하게 모시고 길을 떠났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그들을 따라갔죠. 작은 개입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폭행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유진은 천천히 경찰을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경찰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독거미 부대의 정유진 중사입니다. 지금은 휴가 중이고 제압한 건 저 학생들이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은 신분증을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거미 부대? 그 이름이 주변 사람들 사이로 퍼지며 분위기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런 관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안전히 집에 도착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만이 중요했죠. 여기까지 듣고 나면 단지 용기 있는 군인의 평범한 선행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유진조차 알지 못했던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그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 중엔 절대 있어선 안 될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진의 과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의는 언제나 명쾌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어서 선행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유진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유진은 학생들이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안도하며 이제 그녀는 휴가를 즐기기 위해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죠. 그러나 지하철역을 빠져나가기 전에 유진은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 훈련받은 군인으로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그 감각이었죠.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지만 이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시선의 주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유진은 머리를 흔들며 지하철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녀가 모르고 있었던 건 이 모든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잠에서 깬 유진은 화면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죠. 유진아, 너 뉴스 봤어? 너 영상에 나오던데. 동료와 친구들의 메시지가 잇따라 도착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한 유진은 그제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일이 촬영돼 SNS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다행히 유진의 얼굴은 정확히 식별되지 않았지만 독거미 부대라는 신분과 이름은 이미 뉴스로 보도된 상태였습니다. 서울역에서 휠체어 탄 할머니를 괴롭히던 학생들을 제압한 독거미 부대 정유진 중사, 시민들의 영웅으로 화제. 유진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바라던 건 그저 조용한 휴가였지. 이런 주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하며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고민 끝에 전화를 받자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유진 중사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의 주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차분했지만 무언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이수호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 서울역에서 중사님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진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말에서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죠. 지금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시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였지만 왠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유진은 그를 만나기로 했죠.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카페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유진은 창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얼마 후 검은색 양복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유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정유진 중사님? 맞습니다. 앉으세요. 이수호는 조심스레 마주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국방부 소속 특수감찰관입니다. 유진의 눈빛이 순간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특수감찰관이라면 단순히 어제의 사건 때문은 아닐 테니까요. 무슨 일인가요? 정 중사님이 어제 제압한 학생 중 한 명이 좀 특별한 배경을 가진 인물입니다. 특별한 배경이라니요? 이수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들 중 리더 격이던 아이, 손목이 꺾였던 그 아이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아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독거미 부대의 최영국 준장의 아들이죠. 유진은 갑자기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최영국 준장은 그녀의 상관 중 한 명으로 부대 내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최 준장님의 아들이요? 이수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최 준장님이 이번 일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공식적으로는 정 중사님의 행동이 영웅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일이 꽤나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유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행동이 부대 내에 정치적 문제로 번져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최 준장님이 이 일을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정 중사님이 독거미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유진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잘못이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부대의 현실은 다르죠. 내부에서는 이미 중사님을 보호하려는 세력과 공격하려는 세력이 갈리고 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그저 약자를 보호하려 했을 뿐인데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수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부대 안에 중사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수호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충격을 숨길 수 없었죠. 자신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부대 내부에서 그녀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유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 자체가 정교하게 준비된 덫이었으며 더 큰 비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유진이 아직 모르는 진짜 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선 이수호 감찰관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최영국 준장의 아들이라니. 그 이름이 주는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 준장은 독거미 부대 내에서도 철저한 위계와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로 한 번 찍히면 진급은커녕 부대 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유진은 군 생활 내내 그를 멀리서만 보았지만 언제나 강압적인 태도와 냉혹한 결정으로 악명이 높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학생들 중에 있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장 먼저 유진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왔고 마지막까지 오만했던 그 학생, 그가 유난히 자신감에 차 있었던 것도, 법이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도 어쩌면 그 배경 덕분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부대 복귀를 하루 앞둔 밤, 유진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나요? 당신이 구한 그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그 한 문장은 유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체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유진은 곧바로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나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문자의 문구는 너무도 구체적이었고 유진의 심장을 정조준하듯 명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할머니라며 특정 지은 표현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튿날 부대로 복귀한 유진은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마주치는 동료들이 말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상관에게 보고를 마친 뒤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그녀는 또 한 통의 익명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흰 봉투엔 아무런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고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만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날 개입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묻혔을 거야. 유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다는 뜻이었고 그 누군가는 이 상황을 단순한 노인 학대 사건 이상의 무언가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었죠. 그날 이후 유진은 부대에서 외부 활동을 금지당했습니다. 상관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유진이 항의하자 단지 보안상 조치라며 얼버무렸죠. 하지만 유진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내부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그녀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고 더 큰 비밀을 덮기 위해 정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후 유진은 독거미 부대의 정보통신실에서 일하는 옛 동기 서지훈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지훈은 부대 내에서도 유일하게 유진과 깊은 신뢰를 나누는 인물이었죠. 유진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요즘 너 관련된 기밀 파일이 꽤 많이 오가고 있어. 다 열람 제한 걸려 있고 접근 기록도 숨겨져 있어. 기밀 파일이라니? 내가 뭘 했다고? 내 이름, 사건 위치, 학생들의 신상, 그리고 지훈이 한참 말을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 할머니도 포함돼 있었어. 유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거리 사건이 어째서 국방부 기밀문서로 분류되는 것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 뭔데? 그날 CCTV 영상 일부가 삭제됐어.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얼굴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학생들이 할머니에게 했던 구체적인 행위들, 특히 내가 개입하기 직전 장면들이 사라졌어.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조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짓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삭제된 구간 로그에 특이한 접근 권한이 찍혔어. 외부 민간 보안업체 계정인데 이상하게도 그 업체는 국방부의 하청 계약 업체더라. 유진은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건을 조작하고 있었고 자신이 그 일을 막음으로써 그 계획이 어그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 지훈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 그 할머니 처음 본 사람 맞지? 응, 지하철역에서 처음 봤어. 왜? 그럴 리가 없어. 그분, 정유진, 내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 유진의 머리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구해준 직후 병원에 잠깐 들렀었잖아. 의료기록 열람 로그에 그분이 직접 남긴 메모가 있어. 정유진 중사, 역시 당신이었군요라고. 유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날 만난 휠체어 탄 노인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시험한 존재였던 걸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음모의 퍼즐 조각일까요? 진실은 아직 베일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먼저 진실을 향해 다가갈 차례였습니다.
유진은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선 지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정유진 중사, 역시 당신이었군요. 이름을 알고 있었다. 병원 기록에 남겨진 메모 그리고 미심쩍은 CCTV 삭제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그녀는 그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조용히 외박 신청서를 냈습니다. 단지 하루의 짧은 외박이었지만 이번에는 군복 대신 민간인 복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할머니의 정체를 직접 확인하는 것. 유진은 병원 기록을 토대로 그날 할머니가 들렀던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당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로 기록되어 있었기에 일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 정보 열람은 철저히 제한되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원이나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 직원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서 몇 시간째 눈을 떼지 않던 유진은 마침내 낯익은 휠체어 실루엣이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외관만 노인이었을 뿐 휠체어에서 스스로 내리며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모습은 분명히 장애나 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정유진 중사는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반응도 계획대로입니다. 아니요. 아직은 정체를 밝히지 마세요. 너무 빠르면 의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혈관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그녀에게 다가가자 할머니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역시 오셨군요. 독거미 부대 정유진 중사. 당신 누굽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휠체어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냐고 묻는 건 너무 늦었죠. 중사님. 그날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유진은 침묵했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 바퀴를 천천히 굴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국방부 전직 요원입니다. 지금은 민간 정보기관 자문 역할을 맡고 있죠. 당신의 능력, 나도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날의 사건은 일부는 실제 상황이었고 일부는 실험이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실험이라뇨? 사람을 미끼로 썼다는 겁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진짜였어요. 다만 내가 그 시간과 장소에 있었던 건 계획이었죠. 당신이 그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확률, 그 개입 방식, 그 이후의 대응까지 모두 검증하고 싶었어요. 검증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는 지금 독거미 부대 내부에 침투한 적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내부를 감시해왔고 일부 고위급 간부가 외부 세력과 결탁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죠.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최영국 준장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당신은 그 세력을 조사 중이고 나는 테스트 대상이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대 내에서도 주시 대상이었어요. 단 우리가 주시한 건 당신의 실력이 아니라 당신의 판단력이었죠.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누군가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불쾌함을 넘어 섬뜩하게 느껴졌죠. 그럼 이제 나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조사 중인 부대 내부 부패 세력을 색출하는 데 협조해 주세요. 우리는 정식 조사권이 없습니다. 당신처럼 내부의 정체를 숨기고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해요. 유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충격하지만 동시에 어떤 희미한 사명감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 세력 최영국 준장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할머니는 그제서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장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아들을 제압한 그날 그는 매우 불안정한 반응을 보였죠. 유진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그날 우연히 한 선택은 단순한 정의감의 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협조하겠습니다. 대신 이번엔 내가 주도합니다. 내가 직접 그 안에 썩은 뿌리를 뽑아낼 겁니다. 그날 이후 유진의 진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거미 부대 내부에서 그 누구도 그녀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그날 이후 유진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외면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걸음은 더욱 조용해졌죠. 겉으로 보기엔 휴가 후 복귀한 군인일 뿐이었지만
실상은 독거미 부대 내부의 어두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은밀한 작전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감시였습니다. 표적은 명확했죠. 최영국 준장하지만 그는 너무도 노련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문서, 회의, 명령서 어디에도 문제될 만한 단서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있었다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유진은 우연을 가장한 계기로 준장실 인근 자료실에서 문서 정리를 돕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통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다른 문서 사이에 끼워진 낡은 수기 문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법한 그것은 바로 전출병 심사 내역서였죠. 이상한 건 그 문서 속에 적힌 이름들이었습니다.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의문의 전출을 했거나 실종 처리된 병사들이었고 그중 일부는 유진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유일하게 믿었던 선임 병사 박선우 상사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전출 사유, 정신불안정 개인 사정에 따른 조기 전역 권고. 유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 상사는 강인하고 침착한 인물로 언제나 후임들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불안정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낙인이었죠. 그녀는 곧장 자료실을 빠져나와 복도 끝 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의 내용을 촬영한 뒤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 다시 원래대로 꽂아두었죠. 그날 밤 그녀는 그 메모의 이름 중 하나였던 병사 이태수의 주소지를 수소문합니다. 전출 후 아무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병사, 그가 진짜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저 사라진 존재로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며칠 후 유진은 외박을 가장한 후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을 찾아갑니다. 주소지에 도착한 그녀는 폐허처럼 변해버린 그 집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느낍니다. 누군가 살고 있다는 흔적은 있었지만 조용했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문득 뒷마당 쪽으로 돌아가자 유진은 집 뒤편에서 낡은 라디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누구도 날 못 믿어, 다 감시당하고 있어. 낮고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 유진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놀라움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는 바로 박선우 상사였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바뀌고 눈빛은 초점 없이 흔들렸지만 그 얼굴만은 분명 박 상사였죠. 상사님. 유진의 목소리에 박선우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정유진? 너구나, 드디어 왔구나. 유진은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왜 연락 한 번 없으셨어요? 다들 상사님 실종된 줄로만. 박선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살아남았다는 걸 알리는 순간 그놈들이 날 없애러 올 거야. 난 도망친 거야. 유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놈들 누구죠? 최영국 준장입니까? 박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독거미 부대를 팔아넘기고 있어 민간 PMC 사설 군사기업과 연결돼 있어 우리 특수부대의 훈련 데이터, 무기 자료, 작전 노하우까지 해외에 넘기고 있었지. 유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엄청난 범죄였죠. 그래서 상사님이 그것을 알게 되자 제거하려고 한 건가요? 그렇지, 난 내부 자료를 확보했지만 결국 들켰어. 간신히 빠져나왔고 이후로는 이렇게 숨죽이며 살아. 유진은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자료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박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USB 하나가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야 해. 난 이제 더는 움직일 수 없어. 유진은 그 USB를 손에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분명한 무기가 생긴 셈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자신은 더 이상 내부 조사자가 아니라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유진은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이제 반드시 밝히겠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고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독거미 부대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내내 USB를 손에 꼭 쥔 채 자신의 심장 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하나에 담긴 정보가 한 나라의 안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 자신이 이제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도요. 복귀 후 그녀는 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거 좀 분석해 줄 수 있을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지훈은 USB를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진 몰라도 유진이 내가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말한 건 처음이네. 알겠어.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그날 밤
지우는 유진의 숙소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죠. 이거 진짜야. 내가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단순한 군 내부 문건이 아니야. 외부로 유출된 기밀 훈련 자료, 병사 프로파일, 작전 시뮬레이션 코드까지 들어있어. 전부 최영국 준장 계정에서 빠져나간 로그도 남아있고. 유진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상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자 분노와 충격이 교차했죠. 이걸 공식 루트로 제출하면 부대 전체가 뒤집히겠네.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그게 문제야. 이 안에는 실명도, 서명도, 명확한 증거도 있지만 문제는 이걸 제출한 사람부터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내가 가져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넌 단지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그 위험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난 진실을 알고 있어. 그리고 누군가는 그 진실을 드러내야 해. 지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나랑 같이 하자. 나도 이 안에서 너무 많은 걸 봐왔어. 지금까지는 그냥 못 본 척했지만 이제 그럴 수는 없겠어. 두 사람은 USB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따로 분산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외부 언론사의 익명 제보자의 이름으로 전달되었고 나머지는 국방부 내 내부 감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업로드했죠. 며칠 후 유진은 또 하나의 익명 메시지를 받습니다.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눈에 띄는군요.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냥이 시작됩니다. 그날 오후 부대에선 갑작스럽게 전원 소집이 이뤄졌습니다. 사유는 내부 보안 점검 군인들 사이에선 정기적인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유진은 직감했습니다. 나를 찾고 있다. 수색은 철저했습니다. 병사들의 소지품, 개인 장비, 심지어 개인 휴대폰까지 무작위 점검 대상이 되었죠. 유진은 미리 대비해 주요 자료를 외부 클라우드에 숨겨둔 상태였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훈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검 당일 아침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불안한 마음에 지훈의 숙소로 몰래 향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죠. 잠시 뒤 생활관을 지나던 다른 병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훈 병장 방금 헌병대에서 데려갔어요. 무슨 조사 대상이라던데. 유진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상황실로 향했지만 그 어디에도 지훈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대 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병장이 기밀 누출 혐의로 구속됐다는 것. 유진은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훈은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일이다. 내가 책임진다. 지훈을 구하고 진실을 끝까지 밝혀낸다. 유진은 다시 심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였죠. 지금부터는 전투야. 그녀는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단련하고 모든 통신 기록을 삭제하고 비상 연락망을 정비하며 이제 그녀는 단순한 병사가 아닌 내부 고발자이자 정보요원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에게 곧 또 하나의 연락이 도착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인물로부터.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건의 중심을 향한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의 휴대폰에는 다시 한 통의 익명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전상사 박선우의 USB에는 없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원하신다면 내일 22시 을지로 사가 폐공장 뒤편 컨테이너로 오십시오. 단 혼자 오십시오. 익명의 제보자지만 그 문장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곧바로 발신 번호를 추적했지만 일회용 번호였고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덧칠 수도 있어.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진짜 더 많은 정보가 있다면 그리고 그 정보가 지훈을 구할 수 있는 단서라면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유진은 민간복 차림으로 을지로 사가 폐공장 인근에 도착합니다. 컨테이너는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고 주변엔 인기척 하나 없었죠. 그녀는 미리 준비한 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몸에 부착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왔군요. 컨테이너 안에는 어두운 실루엣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거의 없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음성은 낮고 또렷했습니다. 당신 누구죠? 나도 군인이었죠. 아니, 지금도 군인입니다. 다만 당신이 있는 그 위에서 일하는 군인이었을 뿐이죠. 유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위? 정확히 말하자면 국방부 정보전략실.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보전략실 실존은 확인되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귀신 부서로 불리는 그림자 조직 오직 최고위 정보 자산만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그곳에서 온 인물이라면 그녀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도우려는 겁니까? 그 남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내 작전에 필요한 겁니다. 작전? 우리는 최영국을 3년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패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외국 PMC와 결탁해 독거미 부대 전체를 사적 훈련 캠프로 변형시키려는 인물입니다. 사적 캠프. 그는 독거미 부대를 해체시키고 그 인원과 시스템, 기술을 민간 군사 조직으로 옮기려 하고 있어요. 일종의 사병 부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 대상이 바로 당신이었던 겁니다. 유진의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나? 맞습니다. 당신의 실전 기록, 감정 반응, 위기 대처 능력 모두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당신의 작전 행동은 그들이 만들려는 PMC 병력의 교본이 될 예정이었죠. 당신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한 것 그건 당신의 인간성의 결과였지만 그들은 그조차도 판매 가능한 콘텐츠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노출시켰고 위험에 빠뜨렸죠.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진심, 훈련, 희생이 누군가에겐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참을 수 없이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우는? 그는 당신을 보호하려다 걸렸습니다. 최영국의 부하들이 일부러 그를 잡아들였고 당신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더 깊이 유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미끼였던 거군요. 하지만 그 말은 당신이야말로 이제 그물 밖에서 그물을 흔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작전을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유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지하철역에서 본 휠체어의 할머니, 그녀의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손을 붙잡은 자신 그 순간의 본능은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이끌고 있었죠. 좋아요, 이어가겠습니다. 단 이번엔 내가 끝까지 쫓습니다. 최영국을, 그들의 돈줄을, 그들의 권력을.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작은 메모리 카드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최영국과 PMC 사이의 계좌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더 중요한 임명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누가 그를 그 자리에 앉혔는지, 누가 그를 도왔는지 모두 다요. 유진은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방아쇠였죠. 그녀는 돌아서며 조용히 중얼했습니다. 다음은 내가 공격할 차례야. 그리고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 국방부 제3기획국장 최영국 준장. 유진은 이제 완전히 각성한 전사였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최영국 준장이 PMC 사설 군사 기업과 손을 잡고 독거미 부대를 사유화하려 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교범으로 팔려나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그를 그 자리에 앉힌 더 높은 위치에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 유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보전략실의 제보자 박선우 상사, 지훈, 이제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며 주변에 뜻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사령부 작전통제부의 민지영. 소령 냉철한 판단력과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정의감으로 움직이는 인물로 알려진 그녀는 최영국의 정책에 늘 비판적이었습니다. 유진은 그녀를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만났습니다.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을 뿐 그 짧은 침묵 안에서 모든 공감이 오갔죠. 소령님, 저 내부 고발자입니다. 지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생각이지?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를 직접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식 작전 문서 하나가 필요해요. 그가 PMC와 연계한 훈련을 독거미 부대에서 은밀히 시행했다는 증거, 그걸 입증할 문서가 통제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영은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건 4단계 기밀이다. 내 권한으로도 열람은 가능하지만 유출은 곧 파면을 의미해.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부대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훈련, 정신, 명예가 고작 돈벌이로 쓰이는 꼴을 볼 순 없어요. 지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말했죠. 오늘 밤 02시 작전통제실 앞에서 기다려. 그것은 암묵적 동의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그녀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유진은 약속대로 통제실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영, 소령은 잠시 후 어두운 복장을 하고 나타났고 아무 말 없이 카드키로 보안실 문을 열었습니다. 기록은 3일마다 자동 백업되고 원본은 오프라인 서버에 있어 5분 안에 복제해야 해.
유진은 침착하게 서버 앞에 앉아 미리 준비한 디코딩 장치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숨도 쉬지 않은 채 문서를 검색합니다. 파일명은 THOST 작전 시뮬레이션 훈련 자료셋. 지형이 작게 중얼입니다. 그 파일 최준장이 직접 명령한 훈련명이다. 정규 부대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훈련 모두 계약된 외부 인원들이었어. 훈련장도 우리 부대였죠? 그래, 그들은 당신의 모의작전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참고하며 병력 프로파일링을 시행했어. 유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훈련 하나하나, 호흡과 대응, 판단과 돌발 상황까지 모두 팔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제는 성공했습니다. 파일은 즉시 외부 저장 장치로 옮겨졌고 원본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웠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 지영은 조용히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가진 모든 접속 권한이야. 이제부터 넌 나보다도 더 위험한 위치에 있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네요. 그 다음 단계는 언론. 유진은 정보전략실의 제보자와 함께 독립언론 매체 시민가시광선의 편집장을 조용히 접촉합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군 내부 부패와 불투명한 정보 시스템을 비판해온 매체였고 익명 제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죠. 우리가 곧 보낼 파일은 기자 생명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각오는 돼 있습니다. 이런 제보 처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번 거는 조금 다르군요. 편집장은 유진에게 되물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터뜨리면 당신은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살아남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켜야 할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파일은 전송되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단독 육군 특수부대, PMC 훈련장 전락 정황 포착 고위 간부 연루 의혹 속보 독거미 부대, 민간 군사 기업과 은밀한 협약, 국방부 조사 착수 인터뷰 예고 내부 고발자. 우리는 팔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고 최영국 준장은 기자들의 포위망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진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만하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메시지는 익명이었지만 유진은 곧바로 보냈습니다. 아니, 지금부터야. 이번엔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유진은 마지막 결전을 위해 직접 그를 찾아 나섭니다. 그가 머무는 부대 내 숨겨진 별관으로. 그곳에서 유진은 마침내 최영국과 마주하게 되죠. 부대 본관 뒤편 보안이 철저한 별관 건물 지휘관 전용 전략 분석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그곳은 평소라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병사가 아니었죠. 지영 소령이 미리 제공한 임시 출입카드를 이용해 유진은 새벽 어스름 속에 그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오직 그녀의 발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그는 여기에 있다. 유진은 감각적으로 확신했습니다. 모든 파문이 퍼져가는 지금 최영국 준장은 공식적인 움직임을 멈추고 이 별관 안에 스스로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곳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유진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주하는 것뿐. 전략실의 문은 의외로 열려 있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문을 밀자 안에는 조명이 어슴푸레하게 켜져 있었고 벽면엔 전술 지도와 작전 모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유리잔을 들고 조용히 앉아있는 한 남자. 최영국 준장.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올 줄 알았다. 유진은 말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알았지. 이 아이는 다르다. 무너뜨리기엔 너무 단단하고 끌어들이기엔 너무 고집스러워. 그럼 왜 나를 시험했습니까? 왜 나를 자료로 사용했습니까? 내가 내게 기회였으니까 완벽한 모델이었고 또 하나의 성공적인 상품이었지. 유진은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사람이 상품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정유진 중사 국가는 감정을 말하지만 실상은 이익으로 움직여나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래서 그 구조를 이용했을 뿐이다. 그 구조가 병사들을 파괴하는 구조라면요. 최영국은 잠시 웃으며 유리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넌 아직 이상주의자야. 하지만 이상은 세상을 지배하지 않아 권력과 자본이 지배하지. 그래서 당신은 그 자본을 쥔 PMC에게 나라의 훈련을 팔았죠. 우리의 정신, 생명, 명예까지.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군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장비를 가진 장사꾼이에요. 그 순간 최영국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조용했던 그의 눈빛에 날카로운 분노가 스쳤죠. 그래, 군인이 아니야. 하지만 넌 아직도 모른다. 그 군복이 너에게 줄 수 있는 진짜 권력이 뭔지를. 그는 책상 아래로 조용히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그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탁!
순간적으로 유진의 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습니다. 최영국이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이제 나를 제압하겠다는 거냐? 아니요, 나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들로요.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고 군 감찰부 인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들 사이에 선 사람은 정보전략실 요원이었죠. 바로 그 익명 제보자. 최영국 준장, 당신을 군 형법 제16조 국가기밀누설, 제22조 군 기강훼손, 제38조 상명 하복체계 위반 등으로 체포합니다. 최영국은 웃으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일 거라 생각하나? 유진은 말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나 하나 쓰러진다고 이 구조가 바뀔 것 같아? 세상은 변하지 않아. 유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겠죠. 하지만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최영국이 수갑에 채워진 채로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말에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 안에는 모든 사건의 증거가 담긴 2개의 메모리 카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군 감찰부에, 다른 하나는 외부 독립 언론에. 진실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 독거미 부대의 일부 고위 간부가 민간 PMC와 연계의 기밀 훈련 자료를 유출한 사건이 확인됐습니다. 관련자는 전원군 법무관에 의해 조사 중이며 독거미 부대는 향후 개편 및 재조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정유진 중사라는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녀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지켰는지. 그리고 유진은 그 모든 주목을 뒤로한 채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임지를 향해 스스로 자원 신청서를 올린 상태였죠. 정말 가는 거야? 지영 소령이 물었습니다. 네, 이젠 내가 머무를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너 없으면 안 될 텐데.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보다 더 강한 병사들, 더 좋은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 이제 다시 사람 속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가서 부디 잘 살아. 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지킨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래요. 유진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미 부대를 뒤로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그녀가 떠난 부대, 이제는 조금 더 투명해졌고 조금 더 단단해졌으며 조금 더 정의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떠나는 그 길끝에서 그녀를 다시 부를 한 목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목소리는 한때 적이었던 누군가로부터 들려올 것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서 유진은 어깨에 작은 배낭 하나만 맨 채 걷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의 생활을 끝낸 후 그녀는 모든 정리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 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착한 낯선 번호로부터의 전화 한 통. 정유진 중사 아니, 이제 민간인인가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유진은 걸음을 멈추며 목소리의 주인을 떠올렸습니다. 누구시죠? 당신이 구한 그 학생들 중 한 명입니다. 그 순간 유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지하철역에서 휠체어 탄 할머니를 괴롭혔던 고등학생들, 그들 중 한 명이라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있죠? 당신이 우리를 그냥 보내줬잖아요. 그날 이후 우리 모두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현준이요. 그날 당신에게 처음 대들었던 애, 그 애가 최근에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 같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저희는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며칠 전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게 전부예요. 그들이? 우린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준이는 그날 이후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어요. 유진은 심장이 뛸 듯 말 듯 한 상태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 학생 가정 배경이나 가족 중 특이한 사람 있습니까? 그 형이 국방부에서 일해요. 근데 그 형이 실종된 후에도 아무도 뉴스에 안 다뤘어요. 이름이? 한도연입니다. 그 이름. 유진은 바로 그 이름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도연, 그는 과거 독거미 부대에서 잠시 실무참모로 근무하다 갑자기 전출 처리된 후 흔적이 사라졌던 인물이었죠.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내부에서도 그 이름은 마치 지워진 듯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우연한 조우, 학생들의 배경, 그 학생이 보았던 지켜보는 시선, 그리고 다시 시작된 납치 사건.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괜찮아요. 제가 나설게요.
유진은 휴대폰을 끄는 뒤 다시 배낭을 조정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었을 때보다 지금 그녀는 더 단단했고 더 치열했죠. 그녀는 곧장 박선우 상사를 찾아갑니다. 자신이 한때 구했던 전직 상사이자 현재는 정보 분석을 도와주는 유일한 인물이죠. 박 상사는 유진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도연이라 그 이름 한번 나왔었어. 이전에 최영국 쪽 문서에서 연결돼 있으니까 가능성 높아. 그는 내부 고발자의 리스트에 있었어. 단 그건 본인의 의지라기보단 그 형제가 연루되었기 때문에 위험 인물로 분류된 것 같아. 그 형제가 지하철에서 내가 제압했던 학생이었다면? 그렇다면 이건 복수일 수 있어. PMC 쪽에서 혹은 아직 남아있는 최영국의 잔당들이 실행한 경고.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구하러 가야 해요. 이번엔 완전히 그들을 끝내야 합니다. 박 상사는 조용히 유진의 손에 작은 장치를 쥐어줍니다. 이건 마지막 추적기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자원이라고 생각해. 그 아이의 스마트폰이 마지막으로 접속된 기지국 근처에서 수신 가능해. 유진은 장비를 챙기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그날 자신이 구했던 아이들의 미래를 구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생각지도 못한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한때 훈련장으로 사용됐던 독거미 부대 외부 지부, 지금은 해체된 줄 알았던 그곳에서 PMC 잔당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유진은 단지 아이 한 명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남겨진 어둠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군사시설이 폐쇄된 지 오래된 독거미 부대 외부 지부, 지금은 지도상에도 표시되지 않고 출입 허가는 모두 소멸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유진은 정찰 장비로 주변을 탐색하며 무언가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울창한 나무에 가려진 콘크리트 건물, 지붕은 녹슬어 있었지만 내부에는 미세한 불빛이 감지되고 있었죠. 누군가 있다. 그리고 GPS 추적기 한도연의 동생 고등학생 한현준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유진은 손에 쥔 무전기를 꺼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상사, 지금 위치 확인 완료. 건물 내부의 미세한 조명 및 움직임 포착. 단독 진입하겠습니다. 유진아, 조심해. 그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알고 있어요. 유진은 천천히 외벽을 따라가 건물 뒤편 반쯤 열린 비상 출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약간의 기계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기지 폐쇄 후에도 전력선이 연결된 채 유지되고 있다는 건 누군가 이곳을 의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녀는 소음기를 장착한 채 무기를 꺼내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폐쇄된 훈련 통제실로 이어지는 복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 끝 유진은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묶어. 아주 낮은 하지만 분명한 명령조의 목소리. 그 속엔 익숙한 억양이 섞여 있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벽 너머로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엔 학생 한현준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를 감시하는 인물은 분명히 군인의 자세와 훈련을 익힌 자였습니다. PMC 잔당 아니면 전역 병사? 유진은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민간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움직임과 호흡에서 훈련된 조직의 흔적이 느껴졌죠. 그 순간 유진은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발소리를 느꼈습니다. 기습하지만 그녀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파직. 그녀는 몸을 틀며 뒤로 꺾듯 회피했고 기습자의 손목을 재빨리 잡아 뒤로 꺾습니다. 비명이 나올 틈도 없이 기절시킨 후 조용히 그를 끌고 어두운 구석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습자의 무선 송신기를 빼내며 중얼였습니다. 역시 여기 있구나. 한현준은 땀에 젖은 얼굴로 눈앞의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내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형을 알고 있었나? 몰랐어요. 그래, 넌 몰라도 돼. 너희 형은 군에 중요한 정보를 넘겼고 그래서 처리됐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넌 그저 경고용이다. 누군가가 우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게 만드는. 그 순간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복도 안조명이 꺼지며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 공간 속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그만하죠. 당신들이 얼마나 남아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낼 테니까. 유진. 그녀는 조용히 복도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적은 재빨리 권총을 빼들었지만 쾅! 유진의 첫 발은 정확히 상대의 손등을 꿰뚫었습니다. 총이 튕겨나갔고 상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죠. 그녀는 빠르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고 학생의 손을 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날 지하철에서. 그래, 나야. 기억해줘서 고맙다. 유진은 곧바로 그의 팔을 끌고 복도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나머지를 깨웠군. 기계음이 울리며 내부 경비 시스템이 작동했고 자동 문이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무전을 켜고 외쳤습니다. 박 상사, 탈출 루트가 차단됐어요. 위치 역추적 부탁합니다. 알았어. 20초 안에 보낼게. 그녀는 한현준을 뒤에 두고 복도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무장 인원 둘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알보다 빠른 반응, 훈련된 기술 그리고 약자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 그녀는 오늘 다시 병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인간다운 진짜 병사로. 지하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손끝에 흐르는 땀을 느끼며 복도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두 명의 무장 인원, 그들은 확실히 훈련된 PMC 잔당들이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침착했고 유진의 위치를 미리 예측하듯 포위 동선을 구성하고 있었죠. 하지만 유진 역시 전장의 흐름을 잃는 병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한현준에게 속삭였습니다. 넌 이 문을 지나면 왼쪽 끝에 통신실이 있어. 거기서 구조 신호를 쏴, 알겠지? 하지만 누나는, 나는 끝내야 할 싸움이 있어. 그녀는 눈을 찡긋하며 소년의 손에 박 상사에게서 받은 위치 추적 송신기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을 들고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적은 빠르게 코너를 돌며 사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피슉 탄환이 벽을 스치기 무섭게 그녀는 몸을 회전하며 반대편 벽으로 피했고 반사적으로 발사한 탄환이 상대의 오른쪽 무릎을 꿰뚫습니다. 으악! 그가 주저앉자 유진은 재빠르게 다가가 그의 총을 발로 차내며 제압합니다. 두 번째 적은 훨씬 더 침착했습니다. 그는 벽에 몸을 숨긴 채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죠. 그러나 유진은 정면으로 돌파라는 단순한 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벽 안의 배설로를 따라가 측면으로 이동해 그 뒤로 접근합니다. 그의 어깨에 유진의 그림자가 비추는 순간 그는 뒤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찰칵! 유진의 총구는 그의 이마를 향해 있었죠. 죽이진 않을게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게는 만들겠어. 탁! 비살상 고무탄이 그의 목덜미에 명중하자 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복도를 정리한 유진은 곧장 통신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한현준은 구조 신호를 발신 중이었고 지상에서는 군 감찰부 헬기가 이동 중이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문득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몸을 굳혔습니다. 무거운 군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느릿한 박수. 역시 넌 기대 이상이야.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남자. 그는 민간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낯익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한도연, 현준의 형이자 실종된 군인으로 알려졌던 인물이었죠. 당신 살아있었군요. 그래, 살아있었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걸 알면 내 가족이 위험했으니까. 유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도연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부에서 모든 걸 감시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형이 죽은 줄 알았어요. 난 죽은 사람으로 남아야 했어. 이 조직의 중심부를 무너뜨리려면 내부에서 끝까지 지켜봐야 했거든. 유진은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유출 문서를 만든 사람, 그럼 그 USB도?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박선우 상사에게 넘긴 정보의 원본은 사실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너의 행동을 확인한 뒤 난 확신했지. 이제는 맡겨도 된다는 걸. 유진은 조용히 총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곳에 왜 남아있었습니까? 최후의 실험. 이 부대는 아직도 잔당들의 소굴이야. 나는 그들을 완전히 유인해 몰살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 미끼가 된 건 내 동생이었지. 뭐라고요? 동생을 미끼로 썼다고요? 그 아이는 알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보다 내가 돌아와서 함께 이걸 끝내는 게 더 옳다고 믿었어. 유진은 복잡한 감정에 쌓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그 진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 지상에서 헬기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도연은 유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할 시간이야. 그리고 난 여기 남아 이 구조의 마지막 문을 닫을 거야. 함께 가요. 안 돼,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었어. 하지만 넌 아직 돌아갈 수 있어. 유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한현준을 데리고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밖엔 이미 군 감찰부와 구조팀이 도착해 있었고 유진은 무전으로 말합니다. 목표물 확보, 생존자 1명, 구조 완료, 자녀 적군 무장 해제, 그리고 내부에 남은 한 사람. 그는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선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그날 진정으로 사람을 구한 군인으로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언론은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단독 폐쇄된 특수부대 지부에서 무장단체 잔당 검거 미성년자 납치, 생존자 구조 익명의 영웅 다시 등장 내부 인물 제보로 밝혀진 비밀 작전 실체 국방부 PMC 자녀 세력 완전 해체 책임자 전원 군사법정 회부 예정? 그러나 정유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록은 익명으로, 공로는 조직 전체의 성과로, 그리고 그녀의 역할은 그저 역사 속 한 문장으로만 남게 되었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유진은 늘 그랬듯 이름 없는 자로 남기를 원했으니까요. 서울 어느 작은 카페 유진은 평범한 민간 복장의 여인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맞은편에는 박선우 상사와 한현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이제 다 끝난 거죠? 현준의 목소리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편안해졌습니다. 응, 완전히 끝났어. 이제 너도 형도 더는 숨지 않아도 돼. 유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형 아직도 연락은 안 되나요? 현준이 묻자 박 상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지울 거야. 그게 그가 원했던 마지막 배려일 테니까. 유진은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그녀의 손끝도 서서히 풀어졌죠. 그날 너희가 날 기억해줘서 정말 고마워. 유진이 말하자 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단톡방이 있어요. 그때 지하철에서 있었던 애들 다들 변했어요. 지금은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 한 명은 입대를 결심했어요. 누나처럼 되고 싶다고.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의 작은 개입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조용히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작은 불씨였지만 그 불씨가 이만큼 번진 건 누나가 계속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현주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학교 가야 해서 가볼게요. 앞으로도 가끔 연락드려도 되죠? 유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소년이 떠나고 나서야 박 상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짜 뭘 할 거야? 잠시 쉬려고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도 만나고 친구들도 좀 보고 그리고 책도 좀 읽고요. 전역할 생각은? 아직은요. 어쩌면 언젠가 다시 호출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민간인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박 상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날의 기억도 천천히 지워지겠지. 아니요. 그날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도, 현준이한테도, 그 아이들한테도.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몇 달 후, 유진은 어느 외진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정원을 가꾸고 그녀의 삶은 더없이 단순했지만 그 안엔 묵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을 열자 작은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인, 익명 내용은 단 한 줄. 그날 휠체어에 앉아있던 나를 지켜준 당신에게 아직도 매년 봄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유진은 조용히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일이 결국 사람을 지키는 일이야. 그 말은 훈련 중 상관이 반복하던 구절이었고 이제는 유진 스스로의 신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전화. 정유진 중사님, 국방부 비밀보안센터입니다. 당신의 정보가 요청됐습니다. 복귀 의사가 있으신가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누군가가 다시 울부짖는다면 나는 또 그 휠체어 앞에 설 겁니다. 그녀는 다시 진짜 병사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이전처럼 작전을 뛰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특수부대 내부에서도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국방부의 비공식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특별 강연군 출신 인물 중 강한 카리스마와 대중적 감동 사례를 가진 인물, 그 조건에 딱 맞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정유진 중사.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편지, 그리고 그날의 아이들, 그 얼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 번쯤 괜찮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유진은 민간 복장을 한 채 서울 외곽의 한 대형 고등학교에 들어섰습니다. 강연장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집중하지 않았죠. 무대 위, 유진은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진입니다. 그리고 한때 독거미 부대 작전병이었습니다. 그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위압감 있는 그 부대, 그곳 출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저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유도 없이 무시당하니까요.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지하철역에서 휠체어에 탄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들 지나쳤고 그때 전 그냥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의 팔을 꺾기 전에 먼저 그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에 학생들이 몰입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아니, 한 편의 전설처럼. 사람을 구하는 힘은 주먹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에서 나옵니다. 유진의 말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백했고 진실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도 싸우실 수 있나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싸우는 건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무관심과 포기야.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 중이야.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가를 훔쳤고 어떤 아이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 강연은 이후 교육청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휠체어 앞에 성군인 독거미 부대 출신 정유진 중사의 이야기.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전국의 교실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시청했죠. 그 후 유진에게 도착한 편지 한 통. 보내니 박현준 내용. 누나, 저 군대 갑니다. 정식 입대가 아니라 사회복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람을 지키고 싶어요. 유진은 편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피었습니다. 마지막 저녁날 박선우 상사도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민간인 됐네. 네, 이제 그만 싸우려고요. 그래도 언제든지 누가 울부짖으면 다시 그 휠체어 앞에 설 거예요.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상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이었죠.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병사는 싸움이 아니라 존엄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이 그 길을 걸어왔다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읽고 계신 당신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휠체어 앞에 선 그 순간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유진 중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강함의 서사가 아닙니다. 사람다움을 지켜내는 묵직한 책임감의 기록이죠. 그날 이후 유진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작전도 기사도 사라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지하철을 지나는 노인, 아직도 수첩에 적어둔 그날의 말을 꺼내보는 아이,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긴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진짜 병사는 싸우지 않는다. 지켜야 할 것을 위해 그냥 서 있을 뿐이다. 여기서 오늘 사연의 문을 닫겠습니다.